안녕하세요. 체육하는 태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일반 교육학 공부 방법과 그리고 그룹 스터디 방법, 마지막으로 월별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의 공부 시간 그리고 공부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한번 보고 그 다음 구체적인 월별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면, 먼저 저는 8월 달까지는 아침 시간에 거의 일반 교육학으로 다 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일반 교육학을 좀 모르기도 하고 과목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는 일반 교육학을 했는데 어떤 공부를 했냐면 좀 강의도 듣고, 그리고 예습 복습 당연히 하고, 좀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그 마인드맵을 단권화 한 거를 보고, 그 다음에 기출을 보고, 이거를 좀 월별로 커리큘럼에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후에 9월부터는 임용 때까지는 아침 9시에 그 전엔 전공 계속 하다가 아침 9시가 딱 되면 문제를 풀었습니다. 왜냐면 실제 임용에도 아침 9시에 일반 교육학을 풀거든요. 거기에 제 몸을 좀 적응시키려고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 9시가 되면 뭔가 교육학적인 머리가 돌아가게 몸을 좀 적응시켰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이후에 1시간 정도 그룹 스터디 원대가 스터디하고, 그 다음 30분 정도 그 스터디를 토대로 저만의 또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다시 단권화 한 책에 요약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강사의 커리큘럼과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다가 저희 공부 방법 그리고 노하우 이런 것, 스터디 방법 이런 것들이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니까 이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1, 2월 달입니다. 1, 2월 달에는 사실 제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일반 교육학을 딱 시작하면 별로 아는 게 없듯이, 저도 교직에서는 수업 들었지만 임용을 치려고 뭔가 일반 교육학에 대해서 말해보라 하면 거의 하나도 모르는 수준?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예습과 복습을 많이 했습니다. 되게 좀 교과서적인 말 같기도 한데 예습 복습하면 좋다길래 했습니다. 목차 보고 이번 시간에 뭐 배우네 해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고, 그리고 이해 안 가도 그냥 읽었습니다. 읽어보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이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은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축적이 되니까 뭔가 좀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복습을 하면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그 효과는 있어요. 예습보다는 복습에 좀 더 치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1, 2월에는 일반 교육학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그냥 기초적인 개념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으로 3, 4월입니다. 3, 4월 기간은 제가 생각할 때 좀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단권화를 시작했어요. 그 일반 교육학도 과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을 제가 임용 시험장에 들고 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임용 시험장에 들고 갈 그 단권화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일반 교육학은 키워드 싸움이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좀 단권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인드맵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맵을 저 혼자 하기보다는 옆에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작성하면 좀 더 좋은 마인드맵이 만들어질 것 같고 공부도 잘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룹 스터디를 처음으로 딱 시작했죠. 스터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터디원이 3명이라는 전제하에 설명하겠습니다. 스터디원이 이렇게 3명이 있으면 3명에게 각각 A4 용지 혹은 백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백지에다가 각 주제를 할당하는데 이 스터디원 인원수에 맞게 주제를 할당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이란 것을 오늘 주제로 가져갔으면 A라는 사람에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 B라는 사람에게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 C라는 사람에게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주제를 할당해 줍니다. 이렇게 할당했으면 스터디원들은 각 주제에 맞게 마인드맵을 만들어 갑니다. 이때 마인드맵이 좀 거창하게 할 필요 없고 키워드 중심으로 가능한 좀 많이 키워드를 적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끝이 나면 옆 사람에게 종이를 넘깁니다. 그러면 저도 새로운 종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좀 빠져있는 키워드나 좀 중요한 내용 같은 거를 좀 더 보충해서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종이를 돌리다 보면 다시 원래 제 종이가 오겠죠. 이 종이를 한번 쭉 보고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종이를 안 보고 최대한 내 머릿속에 넣어서 키워드 중심으로 말합니다. 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뭐 어떻고 저쩌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종이를 다 모아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합니다. 이제 지금이 제일 중요한데, 자, 저희가 정리한 이 종이를 카톡으로 보고 끝이 아니라 진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한 이 마인드맵은 좀 여러 사람의 도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외우기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보고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가지치기를 좀 해서 저만의 마인드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쌓이면 모든 단원이 끝나겠죠. 그래서 이 종이만 가지고 일반 교육학 단권화를 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단권화 작업을 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5, 6월 공부 방법입니다. 5, 6월에는 이제 3월에 만들었던 그 마인드맵을 토대로 계속 공부를 하고 이외에 기출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출은 옛날에 나왔던 그 객관식부터 최근에 나왔던 논술형 문제까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기출을 왜 볼까요? 그냥 뭐 정리된 거 이런 것도 봐도 되는데 기출을 왜 볼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출을 보면 좋은 점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 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객관식 같은 거에서 다뤘을 때는 그 이론의 핵심 내용을 좀 묻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풀어보면 이 이론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결국 이 이론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키워드 추출하기. 특히나 옛날 객관식 문제에는 빈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빈칸 문제들은 주로 핵심 키워드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뭐 오수벨의 선행조직자 뭐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뭔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이 이론은 이렇다라고 설명했지만 중요한 키워드가 빠지면 고득점을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셋째, 좋은 문장 획득하기. 여러분이 그 기출을 보면 되게 보기에 좋은 문장들이 많습니다. 이제 객관식에서 논술형 문장으로 오면서 좀 글쓰기에 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객관식에 사용되었던 좋은 문장들을 제가 좀 외워두거나 따로 적어놔서 이거를 이 문제 나오면 이 문장을 좀 써봐야겠다 라고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비슷한 거지만 좋은 예시 획득하기. 좋은 예시만큼 좋은 이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론을 막연하게 외웠지만 기출을 딱 보고 좀 그 이론을 다양한 예시들로 많이 표현해 놓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해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좋은 예시들을 또 논술형 문장에 작성한다면 문장도 더 풍부해지고 제 이해력도 풍부해지고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좋은 효과들을 과연 볼 수 있는지 제가 그냥 무작위로 문제를 좀 뽑아봤거든요. 그 문제를 보면서 과연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를 보면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론을 명확히 이해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출을 통해서 오수벨 이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로 활용된 것들이 주요 키워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비교 조직자, 설명 조직자, 대조, 포섭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키워드가 되는 거죠. 다음 문장은 뭔가 좋은 문장을 좀 획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뭔가 정답이 발견 학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견 학습이 문제로 나왔을 경우에 위에 보기가 좋은 문장으로 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은 나중에 논술형 문장에 뭐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좀 응용해서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논술형 문장에 발견 학습이 문제로 딱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예시들 있죠. 이거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발견 학습이란 학생이 읽은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발견 학습은 과제의 난이도와 학생의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의 주도권이 교사로부터 학생에게 점진적으로 옮겨가게 된다. 예컨대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읽은 내용을 요약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명료화하고 구성 내용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내용이 풍부해 보이는 그런 거를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기출에 있는 문장만 잘 따온다면 풍부한 논술형 문장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좋은 예시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충 정답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논술형 문제에서 모델링, 토큰 강화, 타임아웃 이런 것들이 문제로 출제됐고 뭐 예시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위에 있는 예시들을 그대로 뭐 쓴다면 틀릴 일은 없겠죠. 왜냐면 기출에서도 나왔었던 거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5, 6월에 기출을 봐야 되는 이유 알겠죠? 자, 이제 7, 8월이 되면 여러분은 이제 논술형 문장 쓰는 것을 조금씩 연습해야 됩니다. 되게 처음에 막막하고 어려울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이 답안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자, 자그마치 50줄이나 됩니다. 이 50줄이나 되는 이 종이에 여러분이 그 주제를 가지고 쭉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안에 다 써야 되죠. 되게 덜컥 겁이 나고 좀 두렵기도 하겠지만 제가 간단한 팁 그리고 기본적인 틀을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겠습니다. 답안지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교육학의 채점 기준에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써야 하는 것이 있고 문제는 보통 크게 4개의 주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4문제 정도를 풀어야 되는 거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 답안지를 좀 나눠 볼게요. 크게 여기 보면 굵은 줄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가지고 여기에는 서론, 그리고 여기에는 본론 1-1, 본론 1-2, 본론 1-3, 본론 1-4,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칸을 나눕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크게 이 모든 줄을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줄어든과 동시에 글의 큰 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글 쓰는 큰 틀을 잡았고 이제 이 틀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야 할 거 이런 팁들을 주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해야 할 거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논제 확인하기. 논제란 일단 기출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기출을 보면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 이것이 바로 논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의 흐름도 이 논제와 일치해야 하고 서론에도 이 논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글을 쓰고 서로는 마지막에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제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과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라는 식으로 서론을 끝맺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뭔가 도입하는 부분이 쓰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글쓰기 많이 하면 즉흥적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 시간조차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만능 서론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만능 서론에는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다양한 글귀에서 가져와도 되고 좋은 비유를 활용해도 되고 사자성어나 속담을 좀 활용해도 됩니다. 간단한 예시들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론입니다. 저는 본론을 쓸 때도 큰 틀을 유지해서 썼습니다. 이 틀은 제가 좀 문장을 좀 길게 쓰고 싶어서 그냥 만든 방법입니다.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개념을 씁니다. 먼저 예를 들어 문제에 보면 다중지능 이론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예시를 아무거나 들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안을 이를 토대로 쓰고 마지막으로 논제로 이 다중지능 이론을 엮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전체적인 통일성도 있을 뿐더러 내용도 풍부하게 채울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번 문제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다중지능 이론 관점에서 A, B 학생의 공통적 관점으로 파는데 지능의 명칭과 개념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쭉쭉쭉 보다 보면 개별 과제와 그 과제가 적절한 이유, 제공할 수 있는 과제와 그 제공할 수 있는 이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쓰기보다는 먼저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가든의 다중지능 이론이란 저주주주 쓰고 그리고 이런 진행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보기 문제를 보았을 때 하고 문제에서 원하는 답변을 쭉쭉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서 수업 개선을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논제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적인 문장도 풍부해질 뿐더러 전체적인 글의 흐름도 일치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에서도 몇 가지 큰 틀을 따라서 그냥 작성하면 됩니다. 틀은 첫 번째, 본론에 4가지 주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위에 논제 다음으로 쭉쭉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저는 사용하고요. 다음으로 논제를 합쳐서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간단히 요약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본론을 작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감이 잡혀서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두 줄 정도로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다짐. 이 교사의 다짐 같은 경우에는 논제에서 원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뭔가 교사가 반성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해서 반성적으로 좀 실천하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나의 다짐이나 이렇게 하겠다 라고 간단하게 한 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상으로 수업 개선을 위한 교사의 반성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평가 도구의 제작, 교사의 지도성과 관련하여 논해보았다. 논의한 바에 따르면 쭉쭉쭉쭉 요약하고 그리고 마지막 교사란 효과적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나 또한 수업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노력하겠다 라는 식으로 끝맺음을 해줍니다. 좀 예시라서 형평은 없었던 글인 것 같긴 한데 대략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틀을 갖춰서 7, 8월에 뭔가 작성하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시간은 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글 쓰는 연습, 이런 틀을 잡는 방법 이것만 익혀도 이제 시간은 여러분들 그 몸에 쌓이면 금방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월이 됐습니다. 9월부터 이제 임용 칠 때까지는 진짜 실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반 교육학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월부터는 아침 9시에 문제풀이를 하고
그 다음 스터디 1D가 스터디를 하고 마지막에 스터디를 토대로 복습하고 이런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아침 9시 전에 그 교육학 문제를 풀 준비를 다 하고 아침 9시가 딱 되면 1시간을 딱 기록하면서 교육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때 꿀팁. 여러분이 임용장에 가면 1시간은 보통 잴 때 전자시간을 핸드폰으로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아날로그 시계를 뭐 손목에 차든지 뭐 손에 잡든지 해서 아날로그 시계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실제 임용장에 가면 다른 시계를 들고 가지 못합니다. 뭐 소지하지도 못하고. 하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즉각적으로 확인하려면 아날로그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문제를 푸는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 1시간 동안은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게 뭐 혼자만의 공간에 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말 걸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9월달부터는 진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개요짜기입니다. 이 개요짜기는 여러분이 글을 대충 어떤 식으로 짤 건지 뭔가 한번 적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 시험장에 가면 문제와 함께 백지가 있습니다. 그 여백 백지가 있는데 그 백지에 간단하게 개요를 작성합니다. 먼저 개요를 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논제를 매니에 씁니다. 그리고 본론 1, 2, 3, 4 어차피 저희가 써야 되는 내용은 핵심적인 건 본론이니까. 그리고 이 본론에서 원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 해당하는 번호를 씁니다. 뭐 1번은 뭐 가든의 뭐 지능의 명칭과 모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개별 과제와 뭐 이유,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몇 문제를 내가 답으로 써야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논제, 본론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리고 키워드 이거를 딱 보면 전체적인 글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글을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이거를 토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작성하신다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스터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했던 이 스터디는 저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뭐 당연히 공부도 하지만 주로 이제 문제는 모의고사나 뭐 이런 걸 좀 많이 풀어봐요. 문제 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문제 풀이를 토대로 스터디를 하는데, 먼저 스터디원들은 문제를 다 풀어서 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작성한 글들을 이제 돌려서 봐요. 마찬가지로 A, B, C가 있다고 하면 제 글을 옆으로 넘겨서 돌려서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 글을 어떻게 썼나, 어떤 표현을 썼나, 그리고 뭐 어떻게 접근했나,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피드백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 표현 정말 좋았다,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거는 정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그 글에 피드백을 달아줍니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을 작성하다가 이제 제 것을 다시 돌려받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제 글에 뭔가 문제점이 뭔지, 뭔가 보완점도 알 수 있고, 칭찬 같은 거 받으면 기분도 좋아서 그런 좀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문제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첨삭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모르는 문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질문하고 그리고 답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의 글을 딱 봤을 때 와, 이 표현 진짜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면 됩니다. 이건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해서 다음 글 쓸 때 이런 표현을 나도 한번 써보니까 이 표현 굉장히 괜찮구나, 한 번 더 내 걸로 만드는 걸로. 그냥 보기만 하는 거는 제 걸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저도 다음번 문제를 풀 때 그 좋은 표현을 가지고 한번 억지로라도 글을 한번 써보면 여러분이 임용장에 딱 갔을 때 무슨 좋은 표현을 쓰고 싶을 때 그때 번뜩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하는 스터디를 하고 끝나고 서로 토론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표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다시 제 마인드맵에 옮겨 적어서 제 걸로 만드는 이러한 스터디를 9월달부터 이제 임용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 교육학 공부 방법 및 스터디 방법, 그리고 월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제 공부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새로운 공부 방법 혹은 새로운 스터디 방법 이런 것들을 찾고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육 임용 합격 비결 대방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